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벡터 함수,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프나 의미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면 벡터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437페이지에 이제 극한에 대한 기하학적 뜻, 그 다음에 정의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벡터 함수가 3차 분간에 이런 일반적인 벡터 함수가 있을 때, t를 c로 보냈을 때 이 rt가 l로 모아진다면 저 l을 벡터 함수의 극한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벡터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분들이 다 극한값이 있을 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이 각각의 극한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벡터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걸 이용해서 예제를 또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벡터 함수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으므로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은 각각 극한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분의 각각의 극한. 그러면 얘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 마이너스 2, 얘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 1, 0으로 보내면 1. 그래서 이 벡터 함수의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은 각 성분에 대한 극한값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하학적 뜻이나 계산 방법은 했고요. 벡터 함수의 이제 연산, 합차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아마 교과서에서 조금 당연하다 싶어서 빼고, 연산 중에서 내적과 외적, 그리고 우리가 벡터에서도 내적과 외적이 있듯이 벡터 함수에서도 내적과 외적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벡터 함수와 이런 벡터 함수가 있을 때 두 벡터 함수의 내적 함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외적, 벡터곱을 이렇게 한다면 각각의 벡터 함수를 내적하고 벡터 구조로서 내적, 벡터 구조로서의 외적을 해주면 된다라고 정의를 해놨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벡터 함수의 내적, 외적을 배운 다음 극한을 그거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U하고 V라는 벡터 함수가 있고 C라고 하는 상수가 있을 때 극한을 구할 때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합에 대한, 벡터 함수 합에 대한 극합은 각각의 극한을 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상수배한 거는 상수배를 밖으로 빼고 UT에 대한 벡터 함수 극한을 상수배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 교과서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지금 일부 학생들이 파일이 깨져서 잘 안 보인다, 화면이 안 보인다 하셔서 교과서 페이지 지금 438페이지입니다. 438페이지 극한 성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벡터 함수의 내적에 대한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의 결과를 내적한다 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 정리해서 두 벡터 함수의 내적과 외적을 배웠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적과 외적한 거의 극한을 구할 때는 내적과 외적을 하는 것보다 각각을 U는 U대로, V는 V대로 극한을 한 다음에 내적, 그 다음에 외적할 때는 그 결과를 외적하라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3, 4번을 좀 강조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예가 예제 7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교과서 예제 7번입니다. 그러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교과서 예제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U하고 V라는 벡터를 줬고요. 1번 문제는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계산해 보라는 거죠. 아까 이 벡터 함수의 내적은 각각을 벡터 함수를 내적하고, 그 다음에 외적은 각각의 벡터 함수를 외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벡터 차원에서의 내적은 각 성분끼리 곱한 거죠. 곱하다 보니까 우리가 함수가 아니라 여기 상수일 때도 하나로 계산돼서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나오듯이 여기에 벡터 함수도 다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다 보면 하나의 식으로, 즉 스칼라 함수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하나의 큰 식으로. 그 다음에 벡터 곱을 하면, 두 걸 벡터 곱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 벡터 곱은
그때 기본적인 IJK를 해도 되고 개 풀어에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 벡터 곱은 이렇게 벡터 함수 상태로 된다. 그래서 벡터 함수의 벡터 곱은 벡터다 보니까 얘와 얘를 상대적으로 얘는 벡터 함수다, 얘는 스칼라 함수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 여기에서 벡터 함수에서도 내적과 외적이 있을 수 있고 내적과 외적을 우리가 벡터의 내적과 외적처럼 똑같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그 같은 문제 예제 2번은 뭐냐면 걔네들의 극한을 구해보아라. 내적과 외적한 거의 극한. 그러면 내적과 외적을 조금 전에 계산한 거의 극한을 아까 1번 얘 계산 다 했습니다. 그거를 2번 극한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1번 이거 외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걔의 벡터 곱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U하고 V를 갖다 내적과 외적을 하지 않고 직접 U와 V에 대한 극한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극한은 앞에서 했듯이 각 성분의 극한. 그래서 U함수의 이 벡터 함수의 극한은 T가 0으로 갔을 때의 극한. 그래서 얘를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 그래서 0, 1, 0이 되겠고요. V 벡터 함수에 대한 극한 역시 각 성분에 대한 T를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 이렇게 바로 구했습니다. 구한 다음 그 조금 전 예제 7번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극한 정리에서 얘를 계산할 때 이렇게 아까 설명했듯이 앞에 있는 예제처럼 얘를 계산한 다음에 극한을 계산할 게 아니라 얘는 이거 극한, 즉 각각의 낱개 성분 UT에 대한 벡터 함수의 극한에다가 그 다음에 VT 성분에 대한 극한을 갖다가 그냥 내적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그냥 내적한 거예요. 밑에는 역시 이것도 이거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거 대신에 각각을 뭐 하라고 했냐면 크로스곱, 즉 외적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그냥 외적했어요. 그랬더니 훨씬 빠르죠. 즉 그 마지막 정리는 기호로만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얼핏 보면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우변이 훨씬 더 복잡해 보여요. 좌변이 훨씬 더 간단해서 얘를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얘를 이렇게 계산하라고 보여주는 예제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까 위에서 예제 1번에서 이거 7번에 1번 바로 앞에 예제에서 했지만 이거 계산 특히 얘 내적만 해도 괜찮은데요. 이 외적 상수일 때도 벡터 곱이 계산이 복잡했는데 벡터 함수일 때는 이 벡터 곱이 굉장히 계산이 결과만 있지만 여러분이 실 계산할 땐 굉장히 복잡하고 계산량이 많죠. 그래서 그걸 직접 계산해서 극한을 구할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 좀 더 훨씬 벡터 곱보다 더 단순한 U나 V 상태에서의 직접 벡터의 극한을 구한 다음에 그 극한에 대한 내적이면 내적, 외적이면 외적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벡터 함수의 연속성. 벡터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함수에서의 연속처럼 이어지면 되는데요. 그러려면 각각의 모든 성분이 연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분이 연속인 공통인 구간에서 당연히 벡터 함수도 연속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교과서 440페이지에 있는 정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제 8번을 확인하면 그러면 이런 벡터 함수가 주어졌을 때 연속인 범위를 구하라. 첫 번째 성분 연속인 구간 t가 -2를 제한 점이죠. 두 번째 성분이 연속인 구간 실수 전체 구간이고요. 세 번째 성분이 연속인 구간 -1보다 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 구간은 -1 이상인 구간에서가 전체가 다 연속이므로 그 구간에서 벡터 함수는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절의 본문 내용을 마쳤고요. 거기에 연습 문제 5번 한번 보시면요. 지난번에 앞에서 좀 간단하게 연습했는데 요거하고 요거 만나서 생기는 교선. 지금 여기에서 교점이 아니라 교선이라고 한 거는 3차 공간이면서 얘가 다 면이라고 거기에서 얘는
연습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이건 실린더, 원이 아니라 원 기둥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3차 공간에서 선이 아니라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저 원기둥과 얘는 그럼 3차 공간에서 어떤 평면이 돼요? x하고 y가 단면으로 봤을 때 2를 지나는, 이렇게 지나는 이 선을 z축으로 쭉 평행 이동시킨 이러한 선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평면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 평면인데 원기둥하고 뭐 반지름 2는 원기둥하고 만나서 생기는 교선. 그러면 원하고 겹쳐서 여기서 그리면 여러분이 혼돈되니까 당연히 이쪽도 2를 지나니까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이쪽 교선하고 이쪽 교선. 반지름 1은 원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얘고 얘는 사라져야 되겠죠. 교선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벡터 함수로. 그럼 이 선을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x는 1, y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선은 x는 0, y는 1이 되겠죠. 제가 지금 그림이 이제 3차 공간에 그림이 익숙하라고 그림으로 바로 했는데 사실 뭐 어떻게 저렇게 그림으로 바로 뭐 아직 나는 3차 공간에서 저 원기둥이라든지 저런 평면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 뭐 식으로 요거 나오는 거 찾으셔도 돼요. 식으로 먼저 찾으면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y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저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두 개하고 관련된 가장 간단한 연결고리식은 이렇게 될 것이고 얘도 1이랬으니까 1제곱 1이고 이거 제곱값도 1이랬으니까 x, y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곱해서 0이면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 나와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인데요. 그러면 x가 0일 때 y는 1이 돼야 되겠고요. y가 0일 때 x는 1.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저렇게 나오고요. 저는 조금 여러분한테 그림을 좀 이해시키려고 그림으로 바로 풀었지만 그림으로 하지 않고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벡터 함수로 표현하라. 앞에서 연습했죠? 이쪽 벡터 함수 x는 1, y가 0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1, 0, z는 t 이렇게 되겠고요. 이쪽 그래프는 x좌표는 0이고 y좌표 1, z좌표는 t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그 교선을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의 3번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교선. 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직 그림이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선 시기일 텐데요. 다음 챕터에서 즉 다음 다변수 함수에서 나오긴 하는데 미리 결과 그림을 말씀드리면 저거 원뿔이 나와요. 원뿔과 뭐 평면. 그러면 우리는 저게 뿔인지 평면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림 없이 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역시 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z는 1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z에서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z는 1 마이너스 y 뭐 이렇게 여기 z제곱을 빼먹었네요. z제곱을 빼먹었으니까 여기는 z는 1 마이너스 y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x제곱 y제곱 얘는 1 마이너스 2y의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워지고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저기처럼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나온 y를 이쪽 식이든 뭐 편한 이쪽이 아무래도 더 편하겠죠. 대입하면 z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립방정식 푸른 결과가 y랑 z를 둘 다 x 변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x는 그대로 x로 놔둬도 되지만 지금 공동 변수를 다 t로 표현하니까 t로 바꿔준다면 t 2분의 1 마이너스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z는 표현되겠죠. 그래서 1절에 벡터 함수의 뭐 극한이나 연소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조금 다양한 벡터 함수 그래프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x는 t, 그 다음에 1 플러스 t제곱분의 1, 뭐 t제곱 이런 벡터 함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x와 y 관계, 즉 첫 번째 성분을 x, 우리가 이제 벡터 함수를 보통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매개방정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매개방정식으로 바꾼 거를 xy 관계, 그래서 xy 관계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yz 변수의 관계 확인을 했고요. x와 z 변수의 관계를 확인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y와 x의 관계도 우리는 되게 1학기 때부터 뭐 1장부터 여러 번 봤던 그런 함수, 자주 나오는 함수죠. 얘도 유리함수, 얘도 2차 곡선, 굉장히 쉬운 함수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유리함수는 쉽다고 해도 우리가 그림 볼 때는 보통 y는 z보다는 z는 y쪽 그림이 조금 더 편하다면 이렇게 바꾸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참고적으로 z는 0보다 같거나 큰 범위의 값으로 나타나겠죠. 그랬을 때 얘가 완성된 그림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지샷으로 보면 이거하고 이 관계식하고 이 그림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실습을 한 거를 각 단면별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잠시 실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곡선이 G곡선이죠. G곡선. 얘를 아까 X하고 Y의 관계가, X하고 Y 관계를 보려면 파란색 축이 이제 앞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오면 X하고 Y 관계, 이제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돌려서 그렇지 원래는 이게 180도 돌아간 반대쪽 곡선이죠. 그런 관계고요. 또 Y하고 X하고 Z의 관계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YZ 관계, 요 곡선, 쌍곡선, 분수함수의 쌍곡선 중에 양의 부분만 자르면 이렇게 되는, 아까 그 표현된 식에서 단면들을 보면 다 이런 곡선, 얘가 아까 이렇게 올리면 이런 곡선이죠. 그래서 y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 뭐 기타 등등 유리함수, 2차 포물선 이런 관계를 갖다 보니 그 아까 완성된 그림은 이쪽으로 돌려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잘 보이게끔 초록색을 이쪽 돌려서 이 상태의 모습으로 찍어 넣어서 잘 보이게 해놨는데 이제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 봤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예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여줬냐면요. 가끔 학생들이 어려운 함수들, 요즘 같은 경우 특히 대표적으로 그래프 이해하기 쉽게 지오지브라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 모바일로도 무료 앱이 다운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가끔 실습을 많이 하는데 막상 하고서 그림을 보고도 그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들고 와요. 지오지브라 실행한 그림 보고 선생님 이게 왜 도대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거꾸로 그림을 잘 몰라서 해석해 달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렇게 그림을 이렇게 툴이나 각종 간편한 웹을 갖다가 이용해서 쓰면서도 불구하고 결과 그림을 보고 모르는 거는 수학적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학적 해석을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석하는 방법을 알면 걔네들을 간단한 툴 같은 경우를 뭐 앱으로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키든 뭐, 아, 그래, 얘는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겠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요 벡터 방정식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그러면 늘 그러하듯이 첫 번째, 두 번째 XY 얘를 Z로 하면 XY 관계는 늘 그러하듯이 이렇고요. Z는 이렇게 돼요. 그럼 XY만 봤을 때는 단면이, XY 단면이 반지름이 1인 원이고요. Z하고 각각의 연결고리는 없지만 Z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면은 원인데 요 Z가 이렇게 되는데 완성된 그림은 이거다. 사실은 얘는 실행을 해도 잘 보이진 않지만 단면만 분석을 해준다면 우리가 저 단면이 Z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곡선이잖아요.
요 곡선을 갖다가 원을 따라서 돌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가 0인 순간에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그걸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 그래서 얘도 실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실행한 결과만 보여드리면요. 그 곡선이 단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이죠. 그런데 얘를 올려보면 아까 그 그림처럼 여기 2를 중심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촘촘해서 이 선도 아까 그 그림보다는 더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림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쭉 내려가겠고요. 단면이 원이면서 다음 함수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함수는 이 함수는 단면이 xy 단면이 이런 서로 직선 관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y와 z의 관계, x와 z의 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뭐 물론 단면 자체들을 다 그림 아시겠지만 그 단면은 머릿속에 다 그림은 떠올라요. 우리가 학기 초에 극좌표 하면서 뭐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 이런 그래프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비록 변수가 z는이 아니고 얘도 z는이 아니라 y는 x는으로 돼 있지만 축을 바꿔서 생각하면 얘네들 그림 다 압니다. 각각의 그림은 다 알아요. 그런데 쟤네들을 조합시켜서 저 세 개를 복합적으로 연결했을 때 완성된 그림이 이거다가 잘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어떤 학생은 이렇게 되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떠올릴 것 같아서 정지샷으로 찍은 게 얘도 실행한 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실행한 게 이쪽으로 보면 코사인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단면으로 보면 직선 y는 x라는 x 플러스 y는 1인 직선. 그 다음에 이쪽 x하고 y 단면인가요? y하고 z 단면은 이렇게 사인 제곱 곡선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렸을 때가 코사인 제곱이죠. 코사인 제곱 곡선 x하고 코사인 제곱 곡선 이쪽으로 돌렸을 때 초록색이 앞으로 갔을 때는 코사인 x하고 z 단면은 이렇게 코사인 제곱을 나타내는 이런 곡선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서 얘가 공간상의 일반적인 그 축으로 올렸을 때 그림은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정지 그림이 왜 그런 그림이 되시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얘를 이렇게 그래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 정지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XY, Z라고 했을 때 XY는 역시 반지름 1인 원이고요. Z 같은 경우는 코사인 백악 공식을 이용해서 Z와 XY 관계가 이렇게 돼요. 아까와 다르게 Z하고 XY 관계는 있지만 물론 우리는 이 관계 가지고도 분석은 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우는 그렇게 분석하는 것보다요. 조금 더 쉬운 게 단면은 원인데 코사인 2t다. 그럼 Z축 단면이 t에 따라서 어떤 곡선을 이루냐면 코사인 2t는 이런 곡선이 두 번 있는 거죠. 이 곡선을 요 원을 따라서 단면이 원을 따라서 이 곡선이 두 번 이어진 상태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지샷으로 즉 입체를 평면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무리 얘보다 얘가 선생님이 더 쉽다고 하지만 이거 두 번 같다고 하는 얘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즉 요만큼이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렇게 간 거고요. 그 다음 원에서 또 이렇게 한 바퀴 간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이제 파이까지 이렇게 그 다음 2파이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얘도 입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단면 원으로 보이죠. 단면 원으로 보이는데 걔를 들어 올리면 이쪽에서 XY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돌리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상태의 곡선이 되는
곡선. 그래서 지금 점선으로 나타나는 건 Z가 음인 밑에 XY 평면 밑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함수 하나 또 다른 타입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매번 이게 이제 코사인, 사인만 있는 사실 마이너스 코사인이어도 같은 그래프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단면이 원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얘 그림이 이건데 얘도 지금 정지샷으로 봤을 때 최대한 잘 각도를 잘 표현한 그림이긴 한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제가 실습을 해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D 곡선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면은 원이요. 아까 말했듯이 단면은 원인데 옆으로 보면 이렇게. 그럼 여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Z처럼 Z 성분이 얘는 지금 사인 OT다. 그럼 얘는 사인 T 곡선이 주기가 5분의 1배가 됐던 이 곡선을 원을 따라서 이 한 주기마다 이 곡선이 5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런 곡선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크게 보여주려면 함수 상수 조절을 좀 해주면 더 좋은데요. 특히 그림이 아까처럼 보이게 우리가 함수 표현을 기본형으로 해주는 게 좀 이해가 쉽다는 신념, 그러니까 저만의 신념이지만 그래서 그림을 조금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식 이해를 위해서 제가 다 상수 앞에를 댈 수 있으면 최대한 기본 1을 쓰다 보니까 그림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 그래프 5개가 쭉 옆으로 즉 이 그림을 원으로 똑같이 이렇게 말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원 그림을 똑같이 이 그림 사인 OT 이렇게 5개 된 걸 이렇게 원을 따라서 이렇게 말았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 그림 하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얘는 역시 이제 X, Y, Z의 관계가 이건데 관계식은 서로 다 나와요. 이 식들 다 아는 식이에요. 근데 얘도 저 관계식으로 해석하기보다 XY 단면은 1이고 Z 성분이 이번에는 아까 사인 OT에서 사인 곡선 5개가 쭉 겹치는 게 아니라 얘는 사인 제곱 T 이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가 그 사인 곡선을 따라서 그러면 여기가 2파이까지가 이렇게 되나요? 여기까지 요거를 그 X축을 따라서 이렇게 돌린 상태의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비슷해서 제가 아까 이거랑 비슷해서 실습한 거를 안 올렸나 보네요. 그러면 얘는 요거를 그대로 즉 아까 얘가 Z축 밑에 음의 방향으로 빠지는 곡선이 있다면 얘는 밑으로 빠지지 않고 XY 평면 다 위로만 나타나는 그런 웨이브를 갖는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은 뭐 계속 나선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거만 하냐. 사실은 저 뒤에 가면 곡률 단원의 예제는요 다 나선 예밖에 없어요. 교과서 보면 그러면은 벡터 함수는 나선밖에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나선은 수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도 나선형이 많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즘 뭐 생명공학 같은 거 많이 뜨잖아요. DNA 분자 구조가 바로 나선형 구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 하나 또 분자 구조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이거 유전자 모양이 이렇다고 1953년에 왓슨하고 크릭이 이런 그 유전자 DNA 분자 구조가 이렇다고 발견을 했는데 얘는 보시면 이 나선형 2개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평행하게 서로 붙어있는 그런 DNA 생물책에서는 되게 많이 봤는데 한 번도 그걸 나선형 2개가 서로 이렇게 평행하게 엇갈려 있다는 얽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셨죠. 요 각각의 선이 지금 나선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요즘 일명 핫한 방정식이죠. 그래서 똑같이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부터 했던 거 한번 나선형 중에 타입을 정리해 드리면 얘네들 다 단면이 원이에요.
지금 이 뒤에를 t만 한 게 아니라 오늘은 sin t, cosine t를 했다면 지난 시간에는 et나 lnt도 한번 해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을 때. 근데 얘는 Z로 봤을 때는 Z축만 봤을 때는 즉 여기 있는 t를 xy 단면 평면이라고 했을 때 Z는 이러한 직선 t를 따라서 xy1을 따라서 올라가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xy 단면 t축이라고 보고 이걸 z축이라고 하면 얘는 이런 굉장히 가파르게 얘하고 다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여기는 서서히 0에 가까워서 x축에 이렇게 다다르는 상태가 되죠. 얘는 z축의 lnt 그래서 밑으로 확 꺾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의 곡선을 z가 이쪽이 아니죠. 이쪽은 t고 곡선 이런 상태의 그림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확 꺾어진다고 했는데 좀 감이 없을까봐 지난 시간에 보였지만 한번 다시 한번 얘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얘가 O곡선이죠. 네, 단면은 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를 우리가 세워서 보시면 알겠지만 평범한 직선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꺾어져서 올라가는 XY 평면을 내렸을 때 확 꺾어지죠. 이렇게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원나선형으로 올라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형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 함수를 배우면서 대표적인 그 DNA 분자구조 나선형을 한번 설명했다면 또 하나 또 핫한 게 뭐가 있냐면 전기장, 자기장 그 안에서 그 안에 입자의 그 궤적 변환에 대한 그 유명한 공간 곡선 하나 있어요. 중요한 공간 곡선 사이클로드 곡선인데요. 그거 한번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1학기 때는 사이클로드를 단면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벡터 함수에서 공간으로 가지고 올 때 조금 공간으로 갖고 오면서 너무 어려울까봐 늘 그러하듯이 우리는 앞에 기본 상수는 좀 베이직하게 1로 항상 그래서 여기 1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고려할 만한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 공동변수도 우리 편하게 t로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평면. 얘를 3차 공간으로 갖고 올 때 세 번째 성분을 아까 우리가 나선형처럼 그냥 t 일단. 그러면 이 그림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평면일 때가 이랬다면 공간의 z축으로 t만큼 올라가면 그 높이만큼 얘도 같이 이 직선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제가 실험을 이거는 공면으로만 했나요? 안 했나요? 얘는? 그럼 그 다음 사이클로드 변형 장형 사이클로드를 했나 보네요. 예, 했네요. 실험 실습을 해놨네요. 제가 한번 봅시다. 단면으로 보려면 이런 단면 사이클로드 단면이 XY 단면이죠. 얘를 축을 Z축 파란 책을 우위로 세우면 그림이 3차 공간에서 이렇게 높아지면 가면서 그게 높아지는 이런 공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면이 되는 거죠. 지금 끊어져서 제가 지금 구간을 너무 많게 안 하고 안 헷갈리게 끊어서 그렇지 아까 교과서처럼 그 사이클을 조금 더 여러 개 하면 더 많아지겠죠. 아까 그런 그림이 나오는. 그래서 시작 그 틀어지는 곡선을 보여주려고 이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얘지만 그 다음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장형 사이클로드였죠. 단면이 식을 먼저 한번 볼까요? 얘도 식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식에서 보면 그 다음 벡터 함수 사이클로드 장형 함수가 요거 앞에 1이 아니라 2분의 3으로 바뀌면 이렇게 사이클로드에서 단면에서 밑에 이렇게 고리가 생기는 이런 장형 사이클로드 1학기 때 했었죠. 그거를 역시 평면이 아니라 매개방정식이 아니라
세 번째 성분을 t 정도로 아주 간단한 함수로 잡아서 벡터 함수라면 이게 t축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아까 결과 다시 보시면 이거죠. 단면은 파란색 축이 이제 파란색 축이 앞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상태가 되죠. 지금 마이너스 쪽이. 그런데 얘를 축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 고리가 있는 게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 어떤 각도에서 보면 꼬인 고리가 보여요. 이렇게. 각도가 좀 보였나요? 이런 꼬인 고리가 입체에서도 평면에서뿐만 아니라 입체에서도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그 교과서에 연장된 그림은 얘를 한 주기만 보인 게 아니라 쭉 확장된 건데 이제 저는 이런 입체 관계를 보여주려고 이 부분만 좀 클로즈업해서 한 주기만 잘라서 보여주다 보면 이런 그림이 되는 것들을 연장해 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원한 소용돌이선 이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곡선 중에 하나죠. 얘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나선을 했어요. 원나선. 나선은 지금까지 나선은 어떤 나선이냐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그냥 t다, ET 각도다, LNT다 등 어떤 그 소용돌이 선이 기본적으로 단면이 이런 원인 얘를 단면의 XY 단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원이었던 걸 Z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원기둥을 만들죠. 원기둥. 이렇게 해서 원기둥을 만들어서 이 원기둥을 따라서 즉 이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우리는 다 기본형 1로 잡았지만 a든 1이든 이 원을 따라서 생기는 이런 나선형이었어요. 얘가 t만큼이냐, ET 각도냐, LNT냐,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나선들을 배웠다면 얘를 감아 올리는 이런 나선들을 배웠다면 얘는 똑같이 얘처럼 이러한 스프링 모양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스프링이 이렇게 어떤 하나의 기둥을 타고 직선형 스프링이 아니라 그 스프링을 가지고 다시 원을 만든 거죠. 스프링 자체. 즉 이 스프링 나선을 용어를 지금 수학적스럽게 원나선이라고 하지만 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스프링 방정식이죠. 그 스프링을 갖다 직선으로 반드시 세운 게 아니라 스프링으로 다시 원을 만든 상태예요. 그리고 스프링 가지고 원을 만들었을 때 이런 함수들 사실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본 그 도형일 텐데요.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전기 난로 그 코일 같은 거에 보면 이런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지금 배운 우리가 오늘까지 배운 나선과 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얘는 용어로는 원한 소용돌이선인데 그러면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배운 이 스프링 방정식은 원기둥을 탔다면 얘는 이렇게 동그란 원을 만들면서 일명 튜브 모양을 타고 간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얘 함수를 분석을 하려면 이 함수를 분석하려면 튜브에 해당하는 방정식을 알아야 이 그림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 여기 원기둥을 타는 이 지금까지 했던 스프링 방정식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단면의 원, 3차 공간에서의 원 방정식, 원기둥 방정식을 다 이해해야만 이걸 타고 갔던 원들이 다 이해되듯이 이 원한 소용돌이선을 알려면 이 얘를 타고 있는 그 원한면 튜브 모양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1학기 때 튜브 방정식 했습니다. 잠깐 가서 튜브 그림 한번 확인하면요. 이런 모양이었었죠. 얘를 타고 갔겠죠. 그럼 우리는 뭐 먼저 공부해야 되냐면 이 튜브, 즉 토러스라고 하는 이 튜브 원한면 방정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때 1학기 때는 이 원한면 방정식에 사실은 겉넓이부터 부피까지 다 구했어요. 근데 그때는 겉넓이와 부피까지 다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수학적 생각은
3차 공간이 아니라 단면에서 생각을 했었죠. 즉 2차원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3차 공간을 배우다 보니까 걔를 이제 튜브로 다시 이제 이전으로 원래 식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다음 튜브를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그때는 이랬었어요. 단면으로 요 단면 원을 요 y축으로 회전하면 아까 같은 튜브 방정식이 나온다 해서 그때는 그렇게 접근해서 뭐 건널비도 구하고 부피도 구하고 그랬었죠. 그랬다면 이제는 이렇게 얘를 꼭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x, y 이런 반지름이 뭐 a고 중심이 0,b로 이동된 이런 방정식을 돌려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얘를 이제 입체 공간으로 x, y 좌표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그때 얘를 x축, y축으로 회전했다고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냥 이 단면을 돌린 상태의 식을 표현할 때는 그러면 만약에 요점이다. 요점이다. 그럼 요점은 만약에 이 전체 길이를 반지름 r로 하는 원의 x좌표와 y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를 y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럼 z축으로 생각을 해주고요. 그러고서 이걸 y축 단면 샷으로 보신 다음에 요 R에 해당하는 여기까지를 x좌표는 요것의 x 코사인 세타만큼 요거 만약에 이건 다시 단면으로 내려왔어요. 요 점을 xy 단면 샷으로 봤을 때 저 R이 너무 좀 같이 크게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공간이 이래서 좀 상대적으로 저 그림이 좀 중요해서 얘를 크게 그리고 작다 보니까 매치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얘는 1학기 때 배웠던 그 그림의 x, y를 지금 입체로 돌리기 위해서 y축, z축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반지름 r을 갖는 그때의 x좌표와 y좌표는 이 r을 xy 단면으로 봤을 때 x좌표는 요 사이각이 세타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좌표는 r의 사인 세타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1학기 때 했던 얘를 입체로 생각하기 위해서 그 x, y였던 걸 y, z 단면으로 생각하고 그때 요 반지름 r을 다시 x, y 단면으로 봤을 때 x, y 평면으로 봤을 때 그 반지름 r에 대한 x좌표는 요 사이각이 세타일 때 이만큼은 r 코사인 세타 이만큼은 r 사인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체로 회전을 해서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식에 이제 입체로 전환된 식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반지름 이 R 부분이었어요. 아까 그 식에 다시 한번 가서 그 식 R 쪽만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는 그럼 R만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여기에서는 B에서 여기 B까지 온 다음에 A 좌표의 코사인 알파 A좌표의 이 작은 원 반지름 A의 사이각 알파면 코사인 알파가 여기 A 코사인 알파가 되죠. 그래서 B에다가 이 코사인 알파를 더한 요게 지금 R인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즉 중심이 B고 즉 중심이 B라는 건 우리 1학기 때 관점으로 했을 땐 그 도너스의 큰 원의 반지름이 B고 도너스 안쪽에 작은 원의 반지름이 A라고 했을 때 큰 도너스 B에 대한 반지름의 작은 원 이 A에 대한 반지름 코사인 알파 요게 전체 우리가 회전하려고 하는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이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식에서 다음 페이지 식에서 그 R 요거죠. 아까 설명한 그거를 R 그 다음에 그때 높이 Y는 거기에서 뭐가 됐냐면 잠깐만 한 번 더 그림을 가주시면 요게 지금 y가 되는 거죠. 그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는 a 사인 알파인데 이 a 사인 알파가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z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식을 보시면 요렇게요. 요 높이에 해당하는 그 그림에서 xy 단면으로 봤을 때 아까 그 1학기 때 했던 XY 단면으로 했을 때 그 Y는 이제 Z로 가고 요 길이는 반지름 R로 가다 보니까
이런 반지름을 각각 갖는 다시 XY 단면으로 재해석을 하면 밑에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돼서 이 R에 대한 코사인 세타, 저 반지름을 갖는 거에 대한 사인 세타, Z는 그때 XY 단면에서의 Y였던 게 지금은 Z 단면으로 해서 그 높이에 해당하는 그 도너스 이쪽 높이에 해당하는 이 그림에 해당하는 게 여기죠. 지금 이만큼이 지금 요 작은 원 반지름 A에 대한 요게 세타다, 알파다. 지금 그러면은 A 사인 세타, 사인 알파인가요? 참 사인 알파 이렇다는 얘기예요. Z 단면은. 그래서 지금 토러스 방정식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 토러스 방정식을 타고 있었던 아까 그 원한 소용돌이선이라고 하는 면이 아니라 선으로 바꾸려면 저 위에 있었던 선들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위에 있던 선들 지금 면을 보시면 알파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금 세타는 뭐냐면 바깥원을 도는 세타예요. 지금 이게 작게 그려져서 감이 없어서 그렇지 이 세타는요 큰 원 밖에원을 도는 그 세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원 요 회전각 알파와 여기 밖에원을 도는 요 세타 두 개를 이제 이해를 했을 때 그래서 세타가 돌아가면서 알파가 돌아서 저 면이 채워졌다면 우리는 여기를 돌아가는 뭔가의 선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선을 표현할 때 얘와 얘를 뭔가 하나의 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세타를 그러면 지금까지 벡터 함수처럼 그냥 t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 있는 세타들을 이 알파도 세타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이 세타 한 바퀴 돌을 때 세타가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돈다면 그때 이 곡면을 도는 그 선도 한 바퀴 돌게끔 해보자 해서 이 알파도 똑같이 얘처럼 t로 똑같은 배수 얘가 밖에원이 한 바퀴 돌 때 얘도 한 바퀴 돌아가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얘도 t, 얘도 t 한번 해볼 거고요.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하면 아까처럼 그런 다양한 스프링, 누가 봐도 그 코일 모양의 곡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얘 한 바퀴, 밖에 원이 한 바퀴 돌 때 얘는 안쪽의 원을 한 바퀴 도는 정도가 아니라 한 20t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물론 10t도 방식은 똑같아서 실험은 안 해봤지만 10t 뭐 특징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상수 1과 조금 큰 상수도 해봤지만 늘 그러하듯이 우리 분수 2분의 3t 꼭 정수 똑 떨어지지 않고 2분의 3t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곡선을 따라갈 때 얘 밖에 도는 t는 0에서 2파이까지 얘도 같이 t 한 바퀴 돌을 때 얘가 한 바퀴 돌 때 이 안에 곡선이 한 바퀴 돌면 아니면 얘가 20바퀴 돌게 시키면 아니면 2분의 3t만큼 돌게 시키면 해서 그 다음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도 얘기했지만 바깥에도 바깥 곡선 세타도 t로 했고요. 안에 알파각 작은 원의 회전각 알파도 t로 했을 때 그리고 밖에 원 반지름 b였었죠. 큰 원의 그 도너스 밖에 큰 원의 반지름은 2,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 a가 1인 상태죠. 그리고서 아까 알파로 표현됐던 내부 그 원에 대한 회전각도 t, 그 다음에 밖에 전체 도는 회전각도 t 이렇게 표현한 상태의 식이에요. 벡터 방정식 맞죠? 그랬을 때 그 원안면에서 어떤 곡선으로 나타나는지 실행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원한 소용돌이선 본다고 했던 거하고 전혀 좀 거리가 멀죠. 코일하고 전혀 거리가 이거 코일 맞아? 이건 뭐 원한면인지 튜브하고도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코일은 둘째치고 얘하고 원한면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는
코일까진 바라지 않지만 멀어 보이는 얘를 그러면 다시 그 원안면하고 같이 원안면과 얘의 상호 관계를 위해서 원안면 곡선을 딱 띄워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 반지름에 이렇게 다 맞게 그리면 이렇게 전체 한 바퀴 돌 때 곡선도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얘가 그 곡선만 그리면 그와 같이 아까처럼 그 곡면을 다시 한번 빼볼까요? 아니요. 곡선은 놔두고 곡면을 빼보면 이런 곡선이 나오는 거죠. 이런 곡선. 그래서 얘도 분명히 한 면을 타고 도는 곡선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를 돌게 하니까 이게 뭐 소용돌이인지 코일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아까 그 원안면에 바깥 한 바퀴 전체 도너스 도는 외부각 세타가 t일 때 알파 안에 쪽 도는 내부각을 그냥 한 바퀴 돌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알파를 20t 그리고 조금 반지름이 너무 소심하게 1, 2가 아니라 밖에 반지름은 한 4, 뭐 이렇게 좀 높여봤어요. 조금 용기를 내서 더 크게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단면 그림은 곡선만 먼저 결과 그림만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코일 모양 위에서 봤을 때 여기 또 옆에서 봤을 때 밑에 가라앉는 부분 이런 그 아까 정지샷으로 각도 잘 잡아줬던 그 코일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곡면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R 곡면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의 코일 방정식이었던 거죠. 한 20개 정도 되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기 쉽죠. 만약에 얘가 20이 아니라 10이면 사실은 이게 10바퀴 도는 코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의 식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는 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방정식을 이제 조금 연결하다 보니까 이쪽이 계속 코사인 쪽인데요. 이제 조금 그리고 1.5일 때도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그럼 여기에서 1.5일 때도 우리가 지금 한 바퀴 돌 때 안에도 한 바퀴 지금 안에 20바퀴 이렇게 높여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무리하게 소수 뭐 2분의 3t 또는 1.5t 이렇게 하면 곡선이 분명히 원안면 곡선의 기본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어려울까봐 B는 2, A는 1, 뭐 세타는 지금 T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면 소용돌이 곡선하고 굉장히 거리가 보인 멀은 굉장히 꼬인 곡선 지금 뭐를 그려놨는지 지금 소용돌이하고 거리가 먼 상태인데요. 얘도 지금 곡면하고 한번 같이 그려보면요. 이렇게 곡면을 타고 이런 상태의 어떠한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 됩니다. 이런 모양인데 얘네들은 밖에 주기 돌 때 얘네들 주기가 서로 맞아떨어진다면 여기에서는 밖에 2파이 돌 때 얘가 내부가 1.5t 된 정도 되면은 2분의 3t가 되니까 주기가 3분의 4파이가 되죠. 3분의 4파이다 보니까 2파이 단위로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2파이 단위로 안 맞았다 보니까 저게 2파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인 이용만 해도 코사인이었던 지금 내가 안에가 사인 코사인 다 가능한데요. 여기가 3분의 4파이 예를 들어서 3분의 얘가 8파이죠. 3분의 8파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3분의 6파이 즉 일명 2파이. 한 줄기 떨어질 때 그 다음 여기에서는 밖에 사인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선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이렇게 올라가던 사인인데 이게 안 떨어져서 더 돌리다 보니까 2파이에서 그 다음 밑으로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이쪽은 위로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올라가면서 서로 꼬여서 저렇게
두 바퀴를 돌리면서 저런 곡선이 서로 그러니까 겹치는 거죠. 여기가 서로 엇갈리는 거죠. 그 같은 곡선에서 엇갈려서 착하게 코일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일명 코일이 서로 엉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이려고 1.3 그리고 대표적인 문이라 1.5 2분의 3을 했지만 저 숫자를 더 조절하면 더 꼬인 곡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소용돌이 선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식을 한번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요게 그 원화면식의 B자리에 4를 넣고 앞에 있는 A에다가는 2를 집어넣고요. 아까 T 하니까 이런 소용돌이인지 전혀 의미를 못 찾았어요. 근데 20T 했을 때 굉장히 잘 나왔죠. 1.5T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꼬였던 곡선인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또 하나 여기에는 이게 코사인 t가 아니라 사인 t도 똑같이 이런 원한 소용돌이 선이 나옵니다. 근데 좀 그림을 이해시키기에는 저는 코사인 쪽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빠른 것 같아서 코사인 쪽을 설명했는데 사인도 똑같으니까 내가 요거 설명도 하는 것도 어떤 학생들 일부 학생들 계속 교과서 안 하냐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과하게 너무 많이 설명할 수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욕심에 학생들한테 이런 것까지 설명을 꼭 해주고 싶다 보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사인 20t 쪽으로 바꿔도 그리고서 그러면 이쪽은 코사인 20t로 해도 똑같은 이런 모양의 콜 모양이 나오겠고요. 1.5t 말고 그 밖에 상수를 하면 더 얽히게 그림이 나타나는 즉 코일이 가지런하게 안 꼬인 상태가 아니라 겹친 상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나선 이 마지막 요 무늬는 저기 되겠지만 3인무늬 매듭 곡선이라고 뭐 이름까지 있긴 한데요.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원나선 또 원나선을 뭐 원기둥으로 또는 원안면을 돌아서 생기는 그런 원나선 기준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원나선 말고 그러면 마지막이 그 튜브를 돌아서 원나선을 도는 그런 방정식을 생각해 봤다면 원나선 자체를 튜브형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왜 모든 거를 원기둥으로 아니면 도너스에 돌리고 이런 튜브에만 돌릴 게 아니라 원나선이라는 선 자체를 튜브 모양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원나선은 선만 있는 건 아닐 거니까요. 그래서 걔를 튜브 모양으로 바꾼다면을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원나선 방정식에 물론 여기 상수배가 얼마 있겠는데 이쪽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간단하게 t로 그냥 뺐어요. 그 상수로 표현되는 그 원나선을 요 k가 상수가 아니라 여기에 뭔가 붙어서 쟤를 원이 되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나선 단면이 원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는 입체를 배웠으니까 바로 YZ 단면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제는. 그럼 아까 원안면에서 1학기 때 그림을 끌고 왔다면 이번엔 그냥 쿨하게 바로 YZ 단면에 중심이 X축으로는 B만큼 Y축으로는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얘가 원나선이니까 높이가 좀 높아지고 즉 일명 이 T만큼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T가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뭔가 원점이 아닌 C라는 점에서를 이런 곡선을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 단면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그러면 작은 원의 반지름 A, 그 다음에 안쪽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때 이 Y좌표 아까도 얘기했지만 B 플러스 작은 원의 반지름 A의 코사인 알파, 즉 A 코사인 알파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B 플러스 A 코사인 알파가 Y가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B 플러스 A 코사인 알파가 되죠. 이렇게. 요걸 반지름으로 돌린다고 생각할 거고요. 높이는 뭐가 되냐면 C에다가 요거
A 코사인이 아니라 이번엔 요만큼이 A 사인 알파가 B에 더해지는 게 Z값이 되겠죠. 이렇게 Z값. 물론 지금은 고정상수지만 나중에 이 상수 C가 위치 T마다, 즉 매개방정식 이 T마다 움직이는 점의 값으로 바뀌겠죠. 이 단면을 위에서 XZ 단면으로 봤을 때는 늘 그러하듯이 이 반지름 R을 코사인 세타와 반지름 R을 사인 세타로 표현한 게 XY 단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R 표현한 이 R을 전체 돌린 이 R 요만큼 이게 R이죠. 지금 저기서 말하는 R 밖에 회전하는 그 R을 요만큼을 코사인 세타 X좌표 사인 세타 붙여서 Y좌표로 표현할 수 있고 Z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식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걔를 3차 공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아까 지금 식에서 표현한 식이 그림 결과식을 그러면 여기에서 원나선 튜브식은 찾았는데 뭔가 앞에서 했던 튜브하고 비슷한 듯 안 비슷한 듯 그게 그건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계실까봐 바로 전에 했던 그 튜브 원안면하고 지금 한 원나선 튜브하고를 비교하면 어디만큼 차이가 나냐면 다 똑같은데 여기에 T가 더해진 차이가 있어요. 즉 원안면 즉 튜브에 해당하는 그 단면을 똑같이 즉 어떤 똑같은 원을 Z축이라는 걸로 회전 이동했던 요거를 얘는 회전 이동하면서 Z축에 T만큼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Z축에 T만큼만 더해진다는 건 T가 회전할 때 0이었을 때는 0이지만 회전각이 커지면서 T값이 높아지는 원나선만큼 그 원나선 길이 높아지는 그만큼 Z축으로 높아지는 그런 튜브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튜브 그림 먼저 확인을 해드리면요. 원나선 튜브 그림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완성된 그림 뭐 지금 밖에 늘 그러하듯이 편하게 얘 작은 원의 반지름은 1, 밖에는 너무 많지 않게 2,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똑같이 1과 1로 잡고 튜브가 이렇게 한 개로 잘라지면 좀 보기가 그래서 제가 2개 정도, 2층 정도 보이려고 4파이를 해서 실행을 시켰는데요. 실행시킨 결과 보시면 얘가 아까 말했듯이 한 바퀴 돌렸을 때 요거 한 바퀴 돌렸을 때 잠깐만요. 각도가 얘는 여기서 보시면 원래 얘가 원으로 됐던 이 튜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높아진 거예요. T만큼. 즉 도너스 모양을 요 360도 돌릴 때마다 T만큼 높아져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Z축으로 회전할 때 T만큼 높아지는 그런 모양이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까 그 모양이 좀 아니죠. 그래서 2파이까지, 4파이까지 연장한 그림 보면 아까 그 원나선을 튜브형으로 했는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H를 지우셔야 되겠고 W인가요? 보시면 한번 4파이까지라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더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나선 튜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나선 가지고 선도 아닌 그 튜브형으로 원나선 튜브까지 해서 이제 곡선을 만들어 봤고 방정식도 표현해 봤고 식도 했는데
그 원나선도 균등하게 그렇게 동그란 원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가면 갈수록 길이가 줄어들면서 자라면 아이스크림 콘 모양, 그 콘 모양처럼 나오는 그런 그래프가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그 반지름을 서서히 줄이는 거를 너무 거칠게 줄였는지 이렇게 지금 너무 투박하게 줄였는지 아까 요만큼 빠진 것들이 그 원나선 튜브였는데요. 그 원나선 튜브에 조금 반지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투박한 유형으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그래서 여기도 상수 조절도 좀 하고 여기 숫자 조절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지름 줄이는 걸 너무 거칠게 줄였는지 그림이 실습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의도한 그림은 사실은 좀 부드러운 이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콘 모양 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예전에 제가 숫자 조절 좀 잘해서 보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해보니까 이렇게 숫자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급하게 했는지 잘 안 되는데 이게 동그랗게 쌓아 올린 그런 아이스크림 콘 모양이 되게끔 숫자 조절 잘 해보니까 잘 안 됐어요. 근데 아무튼 그 원나선 튜브가 균등한 크기도 있지만 서서히 줄어들어서 이렇게 또아리 틀듯이 그래서 예전에 학생들한테 그 방정식을 보여줬더니 그게 무슨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냐 뭐 똥 모양이다 똥방정식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수업 시간에 너무 수업도 길게 하는 데다가 짜증이 나는지 웬 아이스크림이냐고 막 화를 낼 정도로 학생들이 싫어했는데 똥방정식이든 학생들이 별명 붙이듯이 똥방정식이든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든 좀 매끄러운 곡선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때 숫자가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거칠게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균등한 원나선의 그 원이 아니라 반지름이 서서히 줄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회전이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이동 아까 여러 번 했었죠. 단면의 원인 것부터 쉬운 원인 것부터 이렇게 회전이동을 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한 sin x라든지 이런 걸 회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식을 먼저 한번 볼까요? 아니면 그림을 먼저 볼까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그림을 보면 sin 함수를 누가 봐도 이 y축으로 이렇게 360도 회전 이동하면 이런 모양. 그래서 단면으로 보면 그렇지만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런 모양. 이런 입체들 얼마든지 줄줄이 사탕 좀 끊어져서 그렇지 줄줄이 사탕같이 소세지같이 생긴 요 모양의 함수를 알사탕을 연결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를 식으로 이제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축 회전 이동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벡터 함수의 회전 이동 중에 y축 회전부터 한번 지금 아까 그 그림에서 y축. 그럼 아까 그림을 sin y는 z라는 이 함수로 y축으로 회전할 때 얘를 식으로 그림으로 먼저 봤거든요. 그러면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한번 하면 그러면 얘를 그 sin y 값에 해당하는 걸 반지름 r로 잡고 그거를 단면이 이번에는 xz 단면이 되겠죠. xz 단면에 이 반지름으로 하는 우리 관점으로는 x는 사인 세타고 z는 코사인 세타인데 사실은 나중에 저 세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 얘를 나중에 표현할 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시작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해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얘를 갖다가 그러면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y는 그대로 y고 여기 있는 그 y에 딱 이렇게 똑같이 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x좌표 중간식 하나 더 써주면요. x는 sin y에 sin 세타가 돼요. 그러면 z는 sin y의 코사인 세타. 그런데 y는 그러면 자기 자신 y예요. 다 x랑 z를 다 y로 표현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공동변수를 다 y라고 쓰기 불편하니까 t라고 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작 관점이 사인이냐 코사인으로 잡아도 되지만 편하게 물론 이게 회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만 코사인 사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코사인 사인 쪽으로 다시 돌려서 생각하면 공동변수 t로 요거를 t로 바꿔서 그러면 얘가 아까 그 그림에 해당하는 벡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림도 그림이고 곡면도 곡면이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건 사인이든 뭐든 이렇게 벡터 함수가 있을 때 지금처럼 Y축으로 회전했을 때 그래프 곡면의 특징은 Y축은 그대로 Y좌표 그대로 와요. 변화가 없어요. 개축으로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X나 Z 단면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이게 지금 Y 값이거든요. 그거를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이렇게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회전축 방정식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Y축 회전만 있냐? 3차 공간이니까 Z축도 있겠죠. 그래서 Z축 회전을 하면 똑같은 원리로 매개 방정식, 벡터 방정식이 X 저렇게 Y, Z 이렇게 주어졌을 때 Z축 회전이면 Z는 가만히 있고 XY 단면으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X축 회전도 방식이 똑같아서 두 가지 정도만 설명하고 유사한 방법이라 생략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어디로 갔냐면 사이클로드 함수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얘를 Z축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매개 방정식을 X에다가 코사인 세타, 매개 벡터 함수의 두 번째 성분에다 사인 세타 이렇게 T 이렇게 한 게 저 사이클로드 방정식을 Z축으로 회전한 상태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전을 시켰을 때 궁금하니까 또 역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이클로드 곡면을 이렇게 0에서 2파이까지 하면 그림이 회전을 시켜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반 잘라서 파이까지만 먼저 회전시켰을 때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이클로드를 그래서 회전시키면 사이클로드 곡선이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고요.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파이만큼 했을 때가 좀 그림이 더 잘 이해가 됐고요. 2파이까지 하면은 조금 그림이 네, 조금 저는 이런 모양입니다. 2파이까지 돌렸을 때 이런 회전을 했을 때 회전이동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교과서를 좀 벗어나서 그림을 좀 다양하게 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게 시험 문제를 꼭 내려고 이런 욕심을 내고 한 게 아니라요. 벡터 함수를 배웠고 다양한 함수 표현을 배웠다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을 너무 기호에 갇혀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미분, 벡터 함수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다양한 거 하거든요. 계산은 다 해요. 근데 전혀 그 개념이 안 잡혀있고 그림도 모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툴도 돌릴 수 있고 앱도 다 돌리는데 선생님 이 그림이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학생들 학기 중에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툴을 돌리기 이전에 걔를 수학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툴을 돌려야 이 그림은 이렇게 나오겠구나 저렇게 나오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지. 수학 백그라운드도 하나도 없이 그 툴만 돌린다고 난 이거 수학 모르니까 기계로 시켜서 기계한테 그림 보일 거야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어떤 해석하는 방법과 또는 내가 필요한 그림을 만드는 방법, 식 표현하는 방법, 벡터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 즉 우리는 처음에 벡터 함수를 가지고 그림을 먼저 표현을 해봤다면요. 나중에는 마지막에 어느 수준까지 벡터 함수를 표현하면 내가 찾고 싶은 함수를 벡터 함수로 표현하는 경지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회전 이동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벡터 함수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벡터 함수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미분과 적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